착하고 다정한 남편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을 키우고 있는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저희 남편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딸바보예요. 여느 딸 가진 아빠들이 그러겠지만 저희 남편은 좀 유별난 편이죠. 언제나 서나 딸 생각뿐인데 어느 날은 딸을 데리러 갔다가 딸이 아빠, 나 남자친구랑 같이 갈 거니까 오늘은 데리러 오지 마 라고 문자를 보내 서운하다고 입이 대빨 나와 집에 돌아오기도 했는데 남편은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우리 딸 시집간다고 하면 그때는 어떡하지? 나는 못 보낼 것 같은데. 그냥 결혼하지 말고 평생 아빠랑 살자고 할까? 정말 못 말리는 아빠 아닌가요? 저는 저렇게 지독한 딸 사랑에 빠진 남편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우선 서운한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죠? 제가 와이프인데 저렇게 딸만 바라보고 있으니 질투가 나거든요. 그리고 고마운 이유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제 사연이기도 한데요. 저희 남편과 제 딸은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에요. 네,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보다 4살이 어린데 초혼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고 저는 한동안 미움도 엄청 받았던 며느리였어요. 당연하죠.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나이도 많은 애 딸린 과부가 채가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딨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마음을 외면하려 했어요. 남편 마음보다 그 부모의 마음이 저에겐 더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평생에 자기 연인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는데 그 바람에 시어머니 쓰러지시고 아버님 호적하겠다고 성질내시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저는 당연히 그 집에서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시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서운하다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다 보니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의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남편과 좋게 헤어지도록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 남편이 원래 이거다 하는 거에는 빠꾸하는 법이 없어서 한결같이 밀어붙이는 통에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인생의 절반 넘게 박복하게 산 저인데 지금은 아주 복에 겨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의 인생은 누구 말처럼 언제 어떻게 누굴 만나 달라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저와 전 시어머니 그리고 지금의 시어머니 인연도 특별하다면 특별한데 사실 이 사연도 남편 때문에 쓰려는 게 아니고 저희 두 시어머니에 대해 쓰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 당사자인 저조차도 놀랄 일인데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더불어 기막힌 저희 시어머니들의 인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태생부터 박복하게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건 제 자유가 아닌데 부모님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단 한 번도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옷도 몇 벌 없었고 준비물은 늘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도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저도 예민한 여자아이인데 저도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싫었어요. 하지만 투정도 상황 봐가면서 부리는 거라고 저희 집은 제가 투정을 부린들 아무도 받아줄 리가 없었는데요. 엄마는 매일 바빴고 아빠는 늘 술에 취해 있었거든요. 그러니 유일하게 언니가 제 친구이자 제 보호자 역할을 다했고 언니는 포기해. 우리는 빨리 커서 이 집을 나가는 게 살 길이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언니 말처럼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2살 많은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시에 집을 나갔는데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냈죠. 그러면서 다달이 저에게 용돈도 보내주고 유일하게 저를 챙겨줬는데 그런 언니는 금방 시집을 갔어요. 언니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전업주부가 된 언니는 더 이상 저를 챙기지 못했고 저는 그 이후에 어른이 되어 언니처럼 집을 나왔죠.
그리고 대학도 안 나왔고 자격증도 없기에 저 역시도 만만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솔직히 달리 힘든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워낙에 집에서도 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장이 편하기도 했는데요. 제 방도 있고 밥도 주고 월급도 주니 저에게 공장은 집보다 더 좋은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저는 첫사랑을 만났고 그 첫사랑이 제 첫 번째 남편이었는데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는데 마치 12살은 많은 것처럼 어른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도 저랑 같은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남편을 엄청 큰 사람으로 여겼던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남편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했어요. 때론 아빠처럼, 때론 선생님처럼. 모르는 것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남편에게 상의하고 조언을 구했는데 그럼 마치 무슨 해결사처럼 남편이 제 문제를 100이면 100 척척 해결해 주었죠. 오빠, 이건 어떻게 해야 해? 나 어제 이거 분량 만든다고 반장님한테 혼났어. 오늘도 분량 만들면 나 다른 데로 보내버린대. 어떡해? 나는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데. 이건 말이야. 잠깐만. 이렇게 남편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도 자기 일처럼 해결하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르쳐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도움으로 공장 생활을 잘할 수 있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편이었는데 회식을 하거나 할 때 제가 과식이나 과음을 했다 싶으면 조용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와 저에게 주며 저를 걱정하고 챙겼는데 저는 그 세심한 배려에 반하고 말았죠. 그래서 내심 남편이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매일매일 남편의 고백을 기다렸는데 이 남자가 잘해주기는 엄청 잘해주면서 그놈의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 혼자 착각하나? 원래 저렇게 모든 여자한테 다 친절한 사람인가? 혼자 애만 태웠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바로 물었어요. 오빠는 원래 그렇게 모든 여자들한테 다 잘해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모든 여자들한테 잘해줬어? 아니, 나는 나한테만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뭐야, 잘해줘도 싫다는 거야? 나는 민준이가 동생 같아서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불편했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서 잘해준 게 아니고 동생 같아서 잘해준 거야? 저는 남편의 동생 같아서라는 말에 실망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라면 앞으로 잘해주지 말라고 고를 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은 그게 다가 아니라며 자기도 조심스러워서 선뜻 고백을 하지 못했다며 자기 마음을 편지로 써줬는데 그 편지에는 구구절절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편지는 제 보물이 되었고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너도 나도 저희 관계를 다 아는 통에 공식 커플이 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기를 4년 정도 지나 저희 2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고아나 다름이 없었고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으러 남편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어머, 어서 와요. 드디어 우리 아들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네. 내가 전부터 그렇게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노래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서민주라고 합니다. 그래요. 나 재욱이 엄마예요. 듣던 대로 너무 예쁘게 생겼네. 만나서 반가워요. 내가 저녁을 한번 차려봤는데 와서 같이 먹어요. 입에 맞을까 모르겠네. 정말요? 저 다 잘 먹어요. 집밥 진짜 오랜만인데 맛있겠다. 엄마, 민주 먹는 거 엄청 좋아해. 틀림없이 엄마 솜씨에 반할 거야. 이제 우리 속여사 매일 며느리 먹을 밥하게 생겼네. 그럼 너무 좋지. 내 평생 소원이 친구 같은 딸 하나 갖는 건데. 엄마, 요즘 그런 말하면 큰일 나. 딸 같은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니까. 왜? 엄마가 엄청 잘하면 되지. 안 그래요? 네, 저도 어머니한테 엄청 잘할게요. 저 딸 같은 며느리 하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보기 전부터 저에 대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고
첫 만남부터 저에게 호의적이셨어요. 음식 맛도 너무 맛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싫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남편 집은 부유하다고 할 수 없었지만 이 정도의 가난은 저에게 가난축에 시키지도 못했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이라고 하기 민망하지만 조촐하게 식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셋이 살게 되었어요. 그 후 제 삶은 달라졌는데요. 매일 시어머니가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저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주시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엄마가 집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퇴근길이 늘 설레고 좋았는데요. 집에 돌아가면 늘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차려주는 맛있는 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는 시어머니와 술도 한잔하는 며느리였는데 남편은 생긴 것과 다르게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는 고부관계이기도 하지만 둘도 없는 술친구이기도 했는데 가끔은 아예 남편은 두고 밖에 나가서 시어머니랑 한 잔씩 할 정도로 잘 지냈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술을 마실 수 없는 몸이 되니 그게 참 아쉬웠는데 그러자 시어머니는 혼자 의리 없이 혼자 술을 마시지 않겠다며 제가 임신하고 몸 풀 때까지 금주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당신 손주가 돌이 되면 둘이 실컷 마시자고 약속도 했더랬는데 그래서일까요? 저는 임신 기간 동안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입덧이 좀 심한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계셔서 무탈이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달을 다 채우고 예쁜 딸아이도 낳았는데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신기하게도 눈물부터 나왔죠. 사실 저는 아이를 낳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거든요. 사랑을 받았어야 줄 수도 있을 텐데 받은 사랑이 없으니 사랑을 주지 못할까 저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는데 그게 참 신기했죠. 엄마가 된다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부모는 왜 그런 마음을 잊었을까?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건 시어머니를 보며 배우자 결심했는데 제 기준의 시어머니는 좋은 엄마였거든요. 그리고 셋에서 넷이 된 우리 가족은 이렇게 소박한 행복을 평생 누리며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불행은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어요.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공장을 그만뒀는데 아무래도 공장은 3교대다 보니 임신한 몸으로 다닐 수 없었거든요. 거기에 시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셔서 저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공장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었는데 학벌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력이라고는 공장에서 일한 것밖에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어요. 식당 아니면 청소 이 정도였는데 그런 직장은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옮겨 다니기도 많이 하고 중간에 일을 못 찾아 쉬는 날도 있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공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에 주 수입은 있어 안심이었죠. 그런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던 남편이 한순간에 사고를 당했고 몇 시간 전에 웃으며 나간 남편이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았죠. 자기야, 나 다녀올게. 엄마, 나 갔다 올게요. 우리 공주 잘 놀고 있어. 아빠가 올 때 우리 공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이렇게 말하며 밝은 얼굴로 출근한 남편이었는데 그 말이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다니 저는 꼭 누가 저희 가족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장난이 아니었고 한순간에 남편, 아들, 아빠를 잃은 저희 셋은 충격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져야만 했는데요. 매일이 악몽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리 깔끔하고 부지런한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손에서 놓아버리셨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딸아이는 연신 아빠를 찾으며 울었는데 저도 늘 함께 있던 곳에 남편이 없으니 솔직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새끼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었기에 저는 살아야만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죽지 못해 살았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자기는 지방에 있는 동네로 가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또 다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는데 차마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우리 그럼 이제 다시는 못 봐요? 무슨 말이야? 왜 못 봐? 그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그래. 너 나 때문에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고 참고 있는 것도 보기 안쓰럽고 자꾸만 재욱이 생각이 나는 게 여기에 있기 힘들어서. 그리고 너만 괜찮다고 하면 내가 제이 데리고 갈까? 네? 그게 무슨... 왜 제이를 데리고 가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한참이나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셨어요. 그리고는 너 아직 어려. 새 출발할 수 있다고. 괜히 애 딸린 과부로 살아서 네 인생 좋을 게 없잖아. 라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그날 시어머니가 미웠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새 출발이라는 말이 영영 연을 끊자는 말처럼 들렸는데 저는 필사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처음으로 나를 세웠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금 당황한 모습이셨는데요. 이내 제가 당신의 뜻을 오해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래 알겠어. 나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 너 생각해서 네가 너무 아까우니까 그랬지. 네가 싫으면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라며 제 눈치를 보셨어요.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그 길로 저희 집을 나가셨고 저는 다시 세상에 혼자 던져진 기분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딸이 있기에 저는 힘을 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때가 되면 쌀과 김치 등을 보내며 저희 모녀를 챙겨주셨는데 가끔 시어머니가 올라와 함께하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더군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좋은 남자가 있다며 저에게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셨는데 세상 천지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주냐고 저는 서운해서 화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시어머니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었죠. 그렇게 좋아하던 시어머니였는데 그런 시어머니가 불편해지다니 마음이 아프고 씁쓸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당신은 제가 아까우니까 자기 아들 있고 새 출발했으면 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자꾸만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야속하기만 느껴졌는데 그럼 또 시어머니는 제 성난 마음을 다독여주시고 또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젠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엄마 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참 신기하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더니 남편 먼저 보내고 하루가 지옥 같던 나날이 사라지더군요. 남편의 분신 같은 딸아이가 있으니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아이도 키우고 자나깨나 저희 모녀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히 못 지내는 시어머니를 다시 모셔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불행도 불쑥 찾아오더니 사람의 인연도 불쑥 찾아왔어요. 저는 당시 공사 현장 한밭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앳돼 보이는 남자가 있었고 저는 젊은 총각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맹세코 다른 마음은 없었는데 그 총각은 그런 채 호의가 좋았나 보더라고요. 밥 먹으러 오면서 제 생각이 났다고 초콜릿도 사다 주고 사탕도 사다 주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헛돈 쓰지 말라며 누나처럼 잔소리를 했어요. 그렇게 누나 동생 하면서 지내기를 1년이 넘었고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갔는데 저는 주인 아주머니와 다른 공사가 시작하는 현장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이 정이 많이 들기는 했는지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헤어지면 앞으로는 못 볼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많았죠. 그렇다고 우리 사이가 뭐라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할 것도 없었는데요. 저는 그저 저 성실한 동생이 몸 다치지 않고 잘 살기를 마음속으로 바랬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넘어간 공사 현장에서
그 동생을 또 보게 되었고 저는 너무 반가웠는데 그때 사장님이 저를 툭 치시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아주 입이 귀에 걸렸네 우리 동상. 젊은 소장님 인자 못 볼까봐 많이 서운했지. 사장님도 참. 근데 저 동생이 소장님이셨어요? 현장 소장님? 먼저 현장에서는 소장님까지는 아니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새끼 소장님이었지. 근데 이어서부터는 진짜 우리 소장.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억시로 잘했대. 어디 유명한 대학 건축가도 나왔다고 하던디? 아, 그렇구나. 저는 깜짝 놀라다 못해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저는 사정이 딱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번듯한 대학도 나온 소장님이었다니. 너무 민망해서 나중에 눈도 제대로 못 맞출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누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왜 자꾸 나를 보면 피하는 기분이 들지? 내가 혹시 누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라며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저는 그런 거 없다고 말하고 도망치듯 음식을 나르기 바빴어요.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동생, 아니 소장님은 고개만 가웃거렸고 그 이후에도 저에게 왜 그러냐며 계속 끈질기게 다가봤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었죠. 그러자 나중에 한밭집 사장님이 소장님에게 슬쩍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었는데요. 그 뒤로 소장님이 더 적극적이었어요. 자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누나 동생 하면서 잘 지내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소장님하고 누나 동생을 하냐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펄쩍 뛰었죠. 그러자 그럼 누나 동생이 싫으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어때요? 그것도 싫은가? 라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는데 저는 무슨 18살 소녀처럼 얼굴이 빨개져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사람 놀리지 말라고 정색하며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소장님은 도리어 자기는 진심이라며 계속해서 저에게 구애를 이어갔고 얘가 지금 사람을 놀리나? 난처해 죽는 줄 알았는데요. 아무래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하루는 소장한테 제가 애 딸린 과부라는 걸 이야기해 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나 애 딸린 과부예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이러는 것 같은데 본인은 본인 수준 맞는 아가씨 찾아봐요. 딱 보니 좋다고 하는 여자들도 많겠네. 내가 그래 보여요? 그 말 칭찬인 거죠. 인기 많게 생겼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 누나 애 있고 혼자인 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사장님한테 들었죠. 아니 혼났다고 말해야 하나? 그게 무슨... 내가 하도 누나한테 들이대니까 누나 상처 줄 것 같으면 하지도 말라고 엄청 화내셨어요. 누나가 치딱 까고 착한 사람들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우리 사장님이요? 네, 사장님이 누나 엄청 생각하시던데. 여기 현장에선 둘이 엄마랑 딸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좋은 자리 있으면 누나 소개시켜주라고 초반에 사장님이 엄청 얘기도 했었는데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좋아하니까. 아니, 나도 모르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일종의 서프라이즈라고 할까? 사실 나는 바로 고백하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소장 딱지 달고 오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빡시게 일했는데요. 우리 대표님 눈에 들려고 완전 경쟁 빡시게 했어요. 내 나이에 이 소장직함 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나는 소장님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지금까지 본 소장님은 다들 연세가 있으셨는데. 그니까요.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 그만 애태우고 나 좀 받아줘요. 나는 누나가 어떤 상황이든 진짜 상관없어요. 그래도 안 돼요. 아니 싫어요. 아무리 남편이 저 위에 있다고 해도 나는 내 남편 너무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 마음에 담을 생각 추워도 없어요. 그리고 애당초 나랑 그쪽은 어울리지도 않고요. 괜히 현장에서만 있다 보니 눈이 낮아졌나 본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설마 내가 눈이 낮아서 누나한테 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가 없어서 누나한테 꽂혔다고? 그럼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아닌 것 같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요. 누나,
저는 제 뒤에서 저를 누나라 부르며 쫓아오는 그 남자에게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이었어요. 그런데 때론 인연이 가진 힘이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딱 그랬어요. 그즘 저희 딸이 자주 아팠거든요. 일하다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10번이면 10번 다 딸이 열이 나거나 아프다는 거였는데 그때마다 난감했어요. 인심 좋은 사장님은 퍼뜩 까라. 아가 아파서 엄마를 얼마나 찾겠나. 여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네 없을 때도 내가 다 했어. 라고 하셨지만 저는 마냥 감사합니다 할 수는 없었어요. 거기에 현장과 어린이집은 거리도 상당했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알고 소장님이 헐레벌떡 자기 차키를 들고 뛰어오더라고요. 뭐예요? 얼른 타요. 애가 아프다면서요. 나는 택시 타면 되는데. 누나 애 엄마 맞아요? 빨리 갈 수 있는데 무슨 택시를 타. 얼른 타요. 어린이집 주소 빨리 알려주고. 애 많이 아프대요? 열이 좀 난다고 연락이 왔는데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독감이면 안 되는데. 독감 그거 고생하잖아요. 애가 얼마나 아플 거야. 저는 저보다도 더 설레발치는 그 남자를 보며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명 걱정스러운 마음은 제가 더 클 텐데 남이 저렇게 허둥지둥거리며 저에게 닥달을 하니 마치 하늘나라에 간 남편이 잠깐 내려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사고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분명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런 엄한 생각도 그 사이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저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사리 분별도 못하고 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맙다는 말을 계속하며 딸의 어린이집에 도착했고 바로 소아과에 도착해 검사를 받았는데요. 유행하는 그 독감이 맞다고 하시더군요. 하는 수 없이 아이는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을 쉬어야 했고 저는 그런 딸을 간호하며 챙겨야 했기에 일을 나가지 못했는데 그날 이후 매일 저녁 소장님이 아이 먹을 것, 장난감 같은 것을 사와 집 앞에 두고 갔어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답답하지 않겠냐고요. 마치 산타 할아버지처럼 소장님은 저희 딸을 챙겼는데 그래서 딸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매일 오신다며 좋아했어요. 저도 당연히 고맙고 좋았죠. 하지만 마냥 좋아할 수 없었기에 부담도 됐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돈 봉투를 조금 준비해 이제 그만하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왜 사람 성의를 이렇게 무시해요? 나 이거 누나한테 해주는 거 아니고 제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뭐가 됐든 내가 부담스럽다고요. 솔직히 소장님이랑 우리 상관없는 남이잖아요. 전에는 고마웠어요. 내가 본의 아니게 신세진 거 맞고 내가 언젠가는 그 신세진 거 갚을 거니까. 누나 정말 너무하네요. 내가 언제 신세진 거 갚으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나 나 밀어내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하는데 누나 상황 때문에 그런 거라면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나 잠깐의 마음을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처음부터 쉬웠는 줄 알아요? 나도 내가 왜 그러는 건지 수없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떡해.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누나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누나가 좋다고요. 아니, 네가 좋다고요. 저는 막무가내로 저에게 다가오는 소장님의 대찬 고백에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뛰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상황이 아닌 제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가 남편을 보내고 혼자가 된 지 3년이 되었더군요. 3년. 어찌 보면 얼마 되지도 않은 짧은 시간처럼 느껴졌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웃고 있는 남편 사진을 보며 저는 미안했어요. 분명 내 사랑은 한 사람뿐이고 당신이 여기 없으니 내 사랑도 여기 없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제 마음을 숨기기로 했는데 저는 훗날 사장님에게 다른 일을 찾겠다고 이야기했죠. 와, 네 좋다는 남자가 여기 있는데 뭐시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 남자 부모는 무슨 죄예요? 나라도 싫어. 네 지금 남 걱정하느라 이러는 기가? 남 걱정 아니고 내 걱정이요.
저 상처받기 싫어요. 애 딸린 과부라고 얼마나 저를 반대하겠어요? 아이고 마 승질도 급하다. 니 지금 시집가나? 와 벌써 그 부모까지 신경을 쓰는데 과부는 뭐 사랑도 못하나? 사랑은 무슨 됐어요. 저는 차고 넘치게 다 해봐서 이젠 안 해도 돼요. 아시잖아요. 저는 저희 딸만 잘 키우고 우리 어머니만 건강하게 잘 모시면 돼요. 열분났다. 누가 들으면 친정엄마인 줄 알겠네. 니는 니가 하나도 안 아깝나? 니 아직 청춘이다. 그래서만 니 시어머니도 니 새 출발하라고 그렇게 정 떼려고 하는데 니는 모르겠나? 그런 소리 마세요. 정을 왜 떼요? 가족이 어떻게 헤어져요? 저는 못해요. 아니 싫어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저는 다른 일 찾아볼게요. 그동안 제 사정 다 봐주고 잘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죄송한 건 안 아부자. 이래서 머리 검은 것들은 잘해줘도 소용도 없다. 이제 좀 나도 니 덕보고 쉬엄쉬엄 하나 했더니 인자 다시 쇠가 빠지게 일해야 되잖아. 니 4명에 못 살면 니도 거기에 지분 있다. 사장님도 참 사람 마음 불편하게. 그럼 남 뒤통수 치면서 마음까지 편하려고 했나? 니 가서 내내 불편하게 살아라. 그래야 아쉬우면 내 찾아오지. 사장님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좋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져도 영영 못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챙길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장님도 젊어서 남편을 병으로 잃고 홀로 남매를 키운 저와 처지가 비슷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는 너무 후회되는 게 남편 보내고 일만 한 게 최고로 후회스럽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그런 후회가 있었기에 저는 그러지 않길 바라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사장님도 그랬겠지만 저 역시도 먼저 간 남편을 배신하고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그게 왜 배신이냐고 한심한 소리 하지 말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 처지를 지금 당장은 이해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원망하게 될 것 같아 그것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만 좋다는 소장님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 때문에 어린 딸이 상처받는 꼴은 절대 볼 수가 없고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다른 남자가 좋다고 할 수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불어온 봄바람 정도로 여기고 저는 다시 제 현실을 살아갈 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끊겼다고 생각한 인연은 참 즐기기도 했는데 젊은 청년의 마음은 제가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저만 바라보더군요.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고 조르지도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만 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러는 걸까? 저는 저 역시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줄 알았어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그러니 지금은 애틋해서 혼자 저러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줄 알았는데 그 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언제나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 징한 사람이었죠. 어디 모자란 놈인가 싶을 정도로 여자 보는 눈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서 제가 곤란한 일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구세주처럼 나섰어요. 그리고 저희 딸은 초등학생이 되었고 이젠 딸아이도 알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은 유별나게 일편단심이었죠. 저도 점차 마음이 움직이게 되더군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딸만 바라보며 산다고 하지만 가끔은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외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남들 애인이다 남편이다 사랑받는 여자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럴 때면 죽은 남편이 아닌 그 사람이 먼저 떠올랐어요. 이런 내가 너무 싫은데 저절로 그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자기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는 엄마, 여기에 우리 아빠 사진 옮겨줄 수 있어?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사진 다 있는데 나는 아빠 사진이 없으니까 좀 그래 라고 하더군요. 그때 들썩이던 마음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그래, 내가 지금 누굴 생각하는 거야. 내 남편은 한 명이고 우리 딸 아빠도 한 명이야. 서민주, 정신 차려. 라고 제 자신에게 말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한밭집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너무 반갑게 어머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라고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야야 큰일 났다. 우리 소장님이 다쳤어. 일로 어쩌면 좋아. 지금 구급차가 오고 난리도 아니다. 내가 시방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아무것도 못한다. 동상아 너 버뜩 와라. 아니 내가 병원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버뜩 가. 라며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 일하는 도중 울면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당시 일하던 곳 사장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아이가 다친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철철 울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저는 지갑 하나 딸랑 들고 한밭집 사장님이 알려준 병원으로 뛰었어요. 그리고 머리와 가슴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펑펑 울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심이 되어 눈물이 미친 듯이 났어요. 저 사람은 살았구나.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사람이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저에게 다가와 괜찮다고 저를 안아줬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저는 그 사람 품에서마저 남은 눈물을 쏟았는데 이젠 저도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더군요. 이미 다 제 마음을 그 사람에게 들켜버렸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병원으로 달려온 그 사람의 부모님은 저를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반대하셨고 이 남자는 그럼 자식 하나 없는 셈 치라고 불효를 저지르는데 이런 일을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겪으니 너무 힘들었어요. 듣자하니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워 계시다 쓰러지셨다고 하고 아버님은 너 같은 아들 새끼는 없는 게 낫다며 호적을 파겠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다는데 이 막무가내 아들은 알겠다며 부모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엄마라도 저 같은 여자 반갑지 않죠. 어디서 저런 여자한테 꿰어서 저러나 제가 많이 원망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미쳐서 그런 거라며 우리는 역시 안 되는 사이라고 필사적으로 사람을 밀어내려고 했는데요. 그때는 소용이 없더군요. 이미 제 마음을 다 아는데 물러나 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아예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때는 저도 저희 딸도 많이 놀랐죠. 저는 부모 속썩인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러는 게 놀랍고 저희 딸은 좋아서 놀랐어요. 저희 딸이 그 남자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늘 삼촌은 맛있는 거 재밌는 거를 잔뜩 싸와서 자기랑 놀아준다고 엄마보다 더 좋다고 했는데 저만 그 사이에 끼어서 죽을 맛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내 새끼는 저 남자가 좋다고 하는데 저 남자 부모님은 자기 새끼 저한테 뺏기고 얼마나 소가리를 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필사적으로 그 남자를 떼어내려고 모진 말도 많이 했어요. 집 열쇠도 바꿔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건설 1년이 제가 열쇠를 바꿔도 자기가 또 예쁘게 예전 열쇠로 바꿔놓았는데 저희 딸 앞에서 내쫓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능청맞게 저에게 더 잘하려 곰살맞게 구는데 저도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마지막에 모질지 못하겠더군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사람의 어머니는 난리가 나셨대요. 내가 어디에 딸린 과부한테 주려고 우리 아들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알아? 듣자 하니까 제대로 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부모님도 생사를 모르고 남처럼 산다며. 안 되지. 안 되지. 그 사람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당장 자기 아들을 내놓으라고 저에게 모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고개 숙여 대답했는데 당사자인 그 남자는 꼼짝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좋다고 저희 딸과 편먹고 놀기 바빴는데 아마 그때부터 그 사람은
딸 바보가 될 기미가 보였나 봅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그 막무가내 일편단심 젊은 소장이 지금의 제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둘은 잠자는 시간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쉽다며 지금도 늘 붙어 있는데 저만 나쁜 사람이 되었죠. 그런들을 찢어놓고 싶어하는 사람이 저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 사람의 짝이 아니라 생각했고, 저는 그 사람에게 부모님 속 그만 썩이고 본인하고 잘 어울리는 여자 만나서 효도도 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요. 그 남자가 그랬어요. 이미 누나, 아니 당신 마음 내가 다 알아. 다 들켰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한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해. 사람이 왜 그렇게 솔직하지가 못해? 우리 엄마가 아무리 무섭게 해도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 두고 봐. 우리 엄마 아빠가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 받아줄 거야. 라며 징글징글하게 말을 듣지 않았는데 저는 저 말을 듣고 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그게 그 뜻이냐고. 우리 딸이 나중에 똑같은 소리 할까 무섭다고 했더니 걱정하지 마. 그땐 내가 당신 옆에 있잖아. 그리고 방금 내 딸 아니고 우리 딸이라고 했다. 그 우리에 나도 있는 거지? 라며 또 능청맞게 좋아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도 참 어쩌다 이런 아들을 낳으셨나. 제가 다 답답하더군요. 물론 속으로는 좋아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하는 데까지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어요. 나중엔 정말 저는 어머니 뜻대로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고집이 너무 세서 꼼짝을 안 해요. 라고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내 아들이지만 한번 고집 부리면 그 고집 아무도 못 꺾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냐고. 이번에도 자기가 이긴다고 그놈이 호언장담하지 않았어요? 네? 네, 어머니는 다 아시네요. 걔가 그렇다니까. 내 아들인데 내가 왜 몰라. 아, 외동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키운 내 죄지. 사실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고 희박한 확률을 걸었지. 근데 역시는 역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시간을 더 주시면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무슨 더 노력을 더해요? 우리 아들 상처 주고 내보낼 노력을 더 해보겠다는 소리예요? 그쪽도 우리 아들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니었냔 말이야. 지금 우리 아들만 목을 메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럴 리가요. 그게 아니고 제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더 이해가 가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민정입니다. 아, 민정 씨는 원래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가? 나야 내 자식이 제일이니까 민정 씨 마음 생각하지 않고 말했지만 민정 씨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자식도 있는 사람이. 그야 그렇지만 저도 주제 파악 정도는 잘해요. 어릴 때부터 눈치 하나로 컸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자신감이 없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도 자식이 있다 보니까 어머니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서요. 지금 나한테 병 주고 약 주는 거지? 이러니 내가 더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일부러 그러는 거면 내가 민정 씨한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면 그 마음 잘 알겠어요. 가서 우리 아들한테 전해요. 내가 정식으로 밥 한번 먹자 한다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때 딸도 같이 데리고 와요. 네? 그게 무슨... 설마... 그 설마가 맞아요. 뭐 완전히 다 허락한 건 아니고 우리 남편도 설득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제대로나 보자고. 그럼 우리 아들한테 자세한 얘기는 해놓을 테니까 우리 그땐 좀 다른 모습으로 봅시다. 그때는 나도 편하게 할게.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이런 김 빠지는 일이 있나 정말 이상했는데 제 말을 전해 들은 그 남자는 좋아서 방방 뛰더군요. 오죽하면 밑에 층에서 무슨 일이 있냐고 놀라서 올라오셨는데 죄송하다고 처음으로 조용히 시키겠다고 사과도 해봤네요. 그리고 그 남자와 저희 딸 그리고 저 이렇게 정식으로 초대라는 걸 받고 그 사람 본가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기분이 참 이상하더군요. 내가 이래도 되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 집에 막상 발을 들이니 너무 좋은 집이라 더 주눅이 드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다른 모습을 보자던 그 사람의 어머니는 저를 웃는 얼굴로 받아주셨는데 어느덧 말도 놓고 저를 정말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아버님은 여전히 저에게 좋지만은 않으셨기에 식사 자리가 마냥 편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람과 저희 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둘이 죽이 척척 맞아 맛있는 반찬만 쏙쏙 골라 먹었어요. 우리 제이 물고기 좋아하지? 삼촌이 가시 발라서 밥에 올려줄게. 와, 이 물고기는 엄청 크다. 그지? 엄마, 이거 돔인가? 이러면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 딸은 좋다고 그 사람이 주는 생선살을 잘도 받아 먹더군요. 괜히 저만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는데 그 모습을 보던 그 사람의 부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 모습을 보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또 계속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으면서 웃음이 나오셨는지 어머님이 먼저 웃음이 터지셨고 아버님도 어머니를 슬쩍 보더니 헛기침을 하셨는데 그러고는 생선이 든 큰 접시를 저희 딸 쪽으로 슬쩍 밀어주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괜히 코끝이 시큰거렸어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 거실로 나왔는데 저희 딸이 그 사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나 봐요. 그러던 중 아이 핸드폰에서 어머님이 무언가를 보게 되셨고 저는 그때까지는 미처 몰랐는데 아이가 배경화면을 자기 아빠 사진으로 해놓아 깜짝 놀랐어요. 이틀 전만 해도 만화 캐릭터 같은 거였는데 저는 괜히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던 어머니는 표정이 잠시 묘했는데요.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그 사람은 우리 아빠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삼촌이 그러는데 저희 아빠는 엄청 좋은 사람이었대요. 삼촌이 그래? 저희 아빠가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네. 참 그놈은 속도 좋다. 에휴. 근데 아빠 사진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 다른 거 있으면 할머니한테 또 보여줘봐. 있어요. 잠시만요. 아, 우리 할머니랑 찍은 사진 있는데. 자기 딸은 핸드폰 갤러리에서 저희 결혼 사진을 찾아서 그 사람 어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자기 딴에는 그게 제일 공주님, 왕자님 같은 사진이라고 보여준 것 같았는데 저는 식은땀이 나고 당장이라도 인사를 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저희 옛 결혼 사진을 본 어머니는 놀라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셨는데 그 뒤 놀라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본인은 아니었지만 어머님의 과거를 알게 되었는데 태생부터 부잣집 사모님이셨을 것 같았던 어머니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더군요. 소위 말하는 식모살이를 어릴 때부터 하셨대요. 그리고 학교도 보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던 집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집이 제 시어머니의 외가였다고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오래되셨을 텐데 이 사람 사진 보고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 결혼식에 갔는데 내가 왜 몰라? 정말요? 어머님 정말 제 결혼식에 오셨어요? 그래, 내가 화영이 집에서 일할 때 그 집 사모님이 나랑 화영이랑 나이도 비슷하다고 학교도 보내주고 거의 딸처럼 키워주셨거든. 그래서 가끔 화영이랑은 연락도 주고받고 그렇게 지냈어. 내가 그 집에서 일한 지 한 4년인가? 그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우리는 연락을 하고 지냈지. 화영이가 보기랑 다르게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 그래서 보자는 소리는 잘하지 않았는데 이날은 결혼식이라고 불렀더라고. 아, 저희 결혼식 정말 조촐했는데 그래서 놀랐지. 결혼식은 조촐한데 셋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진짜 놀랐어. 근데 어쩌다 이런 인연이? 내가 화영이 며느리를 내 며느리로 들이게 되다니. 며느리요? 왜? 여기까지 와놓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안 하게? 그나저나 참 이럴 때는 어찌야 싶네. 화영이, 아니 먼저 시어머니랑은 연락하고 지내? 그럼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저처럼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애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사랑도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됐어. 그래, 나도 잘 알아. 참 좋은 애지. 근데 내가 며느리를 뺏어오는 꼴이 되었으니
일을 어쩌면 좋니? 저는 그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명 저희 시어머니는 잘됐다며 기뻐하실 것이 틀림없었지만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분 앞에서 그 말은 차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셨는데 편의상 전 시어머니, 현 시어머니라고 부르자면 전 시어머니가 더 많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현 시어머니에게 나한테는 딸 같은 아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연이 네가 우리의 시어머니라니 마음이 놓인다. 잘해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현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렇게 다시 엮이게 된 인연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재미있게 지내자고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참 어찌 보면 기괴한 일이죠. 전 시어머니와 현 시어머니가 마치 사돈처럼 잘 지내다니.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냅니다. 전 시어머니는 이제 제 친정 엄마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은 어떤 껄끄럼도 없이 전 시어머니에게도 참 잘하는데요. 그 마음 덕에 전 시어머니도 저희 집에 종종 왕래를 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의 인연이 엮이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사람 눈에는 어찌 보일지 몰라 가끔 전 시어머니를 보고 누구냐고 묻는 사람에겐 친정 엄마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아이 아빠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마음이 쓰이곤 합니다. 자기 엄마 뺏어갔다고 삐쳐있으면 어쩌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곁에 두고 효도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몰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남편과 저희 딸, 현 시어머니까지 모두 어울려 잘 지낼 수 있다니 이런 인연을 만나게 해준 하늘에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하늘에서 먼저 떠난 게 미안했던 아이 아빠가 지금의 남편을 저에게 보내준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나이도 많고 애도 있는 제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저만 바라보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저에게 모든 걸 다 바친 남편에게 제 남은 사랑을 모두 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에 태운 만큼 제가 더 많이 사랑해 주려고요. 비록 지금은 딸에게 뺏겨버린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아요. 평생 아빠라는 자리는 못 채워줄 것만 같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가 되어준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전 시어머니와 현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있어주세요. 제가 효도 많이 하고 나중엔 두 분 사이좋게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오손도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알콩달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인데 많이 아팠던 만큼 남은 인생은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상 제 파란만장하고 신기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끔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저는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덕에 이렇게 사연도 써보게 되었는데 앞으로 저는 스쳐가는 인연이라도 소중하게 열심히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 인연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람에게도 제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좋은 일은 꼭 이렇게 다시 돌아오나 봅니다. 그러니 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요. 그리고 이런 세상의 진리를 저희 딸도 꼭 알았으면 하는데 저희 딸이 살아갈 미래는 더 따뜻하고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사연은 줄이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좋은 인연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